이제 아무래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값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당연히 뭐 저라도 금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물리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지금 내가 사게 되는 호구가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들 테니까. 그래서 과연 금값은 어디까지 오를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칼럼을 쓴 거를 먼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금값이 얼마까지 오를까요? 라는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금값을 예측하는 건 매우 단순하지만 또 모순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금값은 최소 10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뭔가 금값이 10배 상승한다고 얘 약간 사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거 너무 어그로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진짜 딱 저한테 10분만 시간을 주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욕하셔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금값이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240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어떠한 패턴이 있었는가? 금보다 저희는 화폐 시스템에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 금이라는 게 가격이라는 걸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핸드폰 가격을 말할 때 10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과 화폐의 차이, 그리고 화폐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어떤지, 그리고 이 화폐 시스템은 어떠한 그 순환주기를 갖고 있고 사이클이 만들어지는지, 흥망성쇠가 어떤지, 이 화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 진짜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일단 이 화폐 시스템의 한번 패턴부터 보자 이거죠. 자, 240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고대 그리스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게 제가 시간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봤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 그 중에서 다 쓰면 또 길어지니까 몇 개만 뽑았거든요. 고대 그리스 기원전 500년 전인데요. 기원전 680년경에 그 리디아인들이 상거리 같은 거 좀 편리하게 하려고 금을 이렇게 일정한 무게로 제조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거래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금화였던 거죠. 근데 이 금화가 가장 많이 쓰였던 건 이제 아테네 시대였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우리가 아테네 시대라고 하면은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것과 더불어 가장 또 뛰어난 게 세계 최초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거였어요. 아테네 문명은. 그래서 이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와 세계 최초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런데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리디아의 그 금화는 가치가 썩지도 변하지도 않다 보니까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거를 일정한 크기, 무게, 순도를 맞춰서 금알에 땅땅땅 찍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국가가 발행을 하면 다른 국가들, 다른 모든 기관들도 그전에는 뭐 금 가져오면은 야, 얘가 순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게가 얼마인지 다 따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 핸드폰 하나를 이 금으로 받으면은 한 2.5g만 받으면 되는데 이 금으로 받으면 한 4.7g을 받아야 돼. 막 이거를 계산도 복잡해지고 되게 어려웠잖아요. 이거를 획일화할 수 있었던 이 화폐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추니까 그야말로 이 아테네 문명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게 되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더 큰 탐욕들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전쟁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돈이 계속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22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테네의 물자가 바닥나고 이제 국고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태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그 국가의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정말 최고의 문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점점 막 국고가 텅텅 비었어요. 이제 국가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 그 국가의 지도자는 과연 이제 타협하자, 이쯤 하자,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 수준에 만족하자 하는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다시 예전의 그 국력을 찾고 싶고 그 문명을 다시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네. 그러니까 이때 아주 기발한 방법을 하나 고안해내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거예요.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제 금화나 은화를 받으면 여기에 이제 구리를 썩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1아테나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금 1g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세수로 들어온 거를 합치니까 이게 총 1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돈,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금 1000g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병사 월급도 줘야 되고 전쟁하려면 전쟁 물자도 사야 되고 하면은 막 예를 들면 뭐 1700g이 필요해요. 그러면 700g이 모자라니까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할 수 없겠죠. 병사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월급 안 주고 뭐 전쟁 나가라 하면은 나가겠어요? 뭐 사람들이 모이나요? 절대 안 모이죠. 그리고 전쟁 물자를 구입할 때도 돈을 안 내고 야 빌려줘, 우리 전쟁 이겨서 갚을게 하면은 빌려주는 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했던 행동이 다음에 금화를 만들 때는 이만큼은 금을 쓰고 50%는 금을 쓰고 50%는 구리를 섞는 거예요. 구리는 금보다 거의 뭐 어마어마할 정도로 싸니까 거의 1000분의 1 가격 막 이렇게 싸니까 그래서 구리를 섞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똑같은 1아테나라고 칭하고 주화를 만든 거죠. 그러면 얘도 1아테나고 얘도 1아테나예요. 그러면 이 1000개 1000g의 금으로 2000아테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1700g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700 그 아테나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죽어도 300아테나가 남겠죠. 그러니까 돈이 복사가 되는 거야. 이 금화에 반을 구리를 섞었더니 사실은 사기를 친 거죠. 국가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순도 100%짜리 금화가 아닌데 얘를 그냥 똑같이 이전처럼 1아테나라고 하고 이제 병사들의 월급을 주면 병사들은 똑같이 한 달 월급이 10아테나다. 그러면 10아테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도 써요. 이런 방법을 지금도 쓰는데 어쨌든 이 방법을 최초로 썼던 게 또 아테나였다. 고대 그리스였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렇게 불어난 가짜 주화로 병사들 월급도 주고 전쟁 물자도 공급하면서 이 전쟁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고 전쟁을 그나마 이겼으면은 차라리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전쟁을 진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을 이기더라도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결국에는 또 이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여하튼 얘네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은 이 주화의 가치는 얘는 누가 봐도 얘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얘는 만약에 아테네라는 국가가 망해도 이 원래 주화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순금이 100%니까 순금이 100%면 얘는 그냥 순금 100%짜리 그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아테나가 50만큼 금을 섞었기 때문에 아테나의 가치는 50% 급락해요. 사람들이 이게 금이 50% 섞인지 잘 모르니까 얘가 금 1g짜리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썼는데 근데 얘들이 전쟁도 망하고 사람들이 이걸 깨닫다 보니까 그러면 이후에 발행된 모든 아테나 이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로 그렇게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뒤에 이제 시간이 또 지났어요.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리스에 이어서 로마도 다른 모든 제국들처럼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게 750년 동안 로마에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정치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계속 그 화폐를 막 새로 주조해가지고 통화량을 부풀리는 그 일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다 처음부터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얘네들이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1로마라고 부를게요. 1로마는 1g의 금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금이 이제 또 전쟁을 하려니까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1000개가 들어왔어요. 셋으로. 그러면 이제 1000g이 있겠죠. 근데 이제 로마가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아주 얇게 따가지고 이만큼을 깎아요. 그래서 요렇게 깎고 남은 요 부스러기들이 요만큼 남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1000개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50개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걸로 다시 요만한 크기의 금화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1050개로 늘어나겠죠. 금화가 1로마가 이제 대신 그람 수는 좀 주는 거예요. 1g짜리 아니라 뭐 0.95g이다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1로마와 이후에 발행된 1로마 얘는 뭐 0.95g이겠죠. 이제 다른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똑같이 일로마라고 부르고 국가가 그렇게 발행해서 병사들 월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돈 복사가 또 되는 거예요. 1000개를 세수로 금을 받아왔는데 1050개로 늘어나네? 이렇게 이제 화폐 주조를 통해서 통화량을 늘렸거든요. 사실 이거를 그 좀 경제학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신요리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요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주조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국가의 이익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에 50%를 구리를 섞으면 그러면 신요리지가 얘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뭐 1000만원짜리인데 근데 50%를 구리로 섞어서 1000만원으로 그대로 사람들한테 팔아먹으면 그러면 국가는 500만원의 이득을 얻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거랑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 요만큼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빼요. 그러니까 구리를 섞는 게 아니고 얘 무게를 줄이는 거죠. 원래는 10g짜리인데 얘를 9g으로 줄여서 이제 1g만큼의 차익을 국가가 꿀꺽 하면은 이제 그만큼의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가 화폐 주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해서 신요리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대 통화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쓰여요. 어쨌든 이때는 초반부에는 로마가 양심이 좀 있어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겉을 깎는 방식으로 무게를 살짝 줄여서 사람들을 속인 다음에 그걸로 통화량을 늘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돈이 너무 부족해져요. 세금을 걷어도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뭘 하고 이 뭐 덩치가 커지면은 이제 뭐 복지도 많아야 되고 국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걸 다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제 더 이상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똑같이 금화 은하에 또 구리나 아니면 다른 금속들 막 납이나 이런 것들을 섞는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네, 결국에. 그래서 기원후 28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제위에 올랐을 때 이때는 이제 그 주화 여기서 이제 특히 은화거든요. 이 은화에 그냥 구리밖에 없었어요. 구리밖에. 그래서 이게 색깔이 보이시죠? 기원후 240년에도 은화가 이게 40%밖에 안 섞인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는 볼만하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은화 같아요. 요 정도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사람들 진짜 속을만도 하겠어. 40%까지 줄였는데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나중에는 이 은화에 은이 5%도 안 들어가요. 예, 나머지가 다 그 뭐 구리나 막 납이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색깔부터가 이거는 아무리 속이려 그래도 이걸로 은화라고 속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은화의 은 함유량을 이제 차트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100%였던 이 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원후 200년 후반쯤 되면은 거의 이제 5% 미만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엄청난 극심한 인플레이션들이 한 번씩 발생해요. 크게 요게 발생하고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발생하고 난 뒤에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치솟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은본이제 금본이제로 그냥 아예 바뀝니다. 이렇게 됐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5%까지 줄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아 미안하다. 우리가 좀 급해서 속였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옛날 건전했던 가격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선을 시계는 없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뭘 했냐면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최고 가격령을 이제 선포를 해요. 최고 가격령이 뭐냐면 예를 들면 짜장면으로 할게요. 예, 밀가루의 원가가 막 맨날 치솟아요. 막 미친 듯이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짜장면 가격도 막 엄청 폭등을 하는 거죠. 막 3,000원이었던 게 막 내일 됐더니 3만원 되고 모레 됐더니 30만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짜장면 3만원 이상으로 절대 못 팔아. 3만원 이하로만 팔아. 만약에 누구라도 짜장면 3만원 이상에 팔아먹으면 걔 사형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감옥에 막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끌려가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겠냐는 거죠. 아니 지가 화폐 가치를 이렇게 떨궈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가가 지금 이렇게 막 인플레이션이 미친듯이 치솟는 건데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가격을 못 올리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뭐 짜장면 가게 사장님들은 밀가루 값은 막 비싸게 사와서 짜장면은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때 금 가격이 50년 동안 자그마치 4만
한 2,400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종말을 맞고 이 화폐 시스템이 아예 종말을 맞고 이제 새로운 은화, 은본위제, 금본위제로 돌아갔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또 시간 순서대 중에 하나를 뽑아보면 중국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중국도 이 10에서 13세기 정도에 자오차오라는 지폐를 발행을 했었는데 중국 역사 최초의 그 불안화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조개 껍데기라던가 담배라던가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막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돈으로서 쓰였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1154년 이때 최초로 아무 가치가 없는 돈을 정부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 발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 당연히 이때도 경제도 안 좋고 국가는 국고가 텅텅 비었고 근데 돈 쓸 일은 많고 아니면 이제 뭐 자기들 배떼지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빚을 갚아야 되고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고 군인들 월급 줘야 되고 뭐 그런 거 밀린 그 대금들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짜 통화를 막 발행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1214년쯤 되면은 그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부는 최대 1000관의 가치가 있는 지폐를 인쇄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전 가장 큰 단위 지폐가 10관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지폐로 따지면 한 5만원권인 거죠. 예, 굳이 따지면 뭐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5만원권의 100배짜리인 500만원권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다. 막 우리 옛날 짐바브웨 뭐 10조 달러짜리 지폐 뭐 이런 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무지막지한 화폐 발행 가치도 없는 그 지폐 화폐 발행은 이제 이렇게 그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동반하고 그 이후에 얘네들도 은본위제로 돌아갔거든요. 다시 금본위제, 은본위제로 돌아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스웨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웨덴은 이제 잠깐 있었던 일인데 여기 이제 스웨덴 왕실에서 이제 서구 표준 지폐를 발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요. 1661년에 이때 1745년까지 이 지폐가 금으로 교환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 막 쓰라고 이제 했었던 그런 지폐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발행되다 보니까 얘네들도 결국에는 이 법화가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래서 그냥 다시 1776년에 은본위제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 스웨덴도 예, 똑같은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화폐를 무지막지하게 발행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은본위제로 돌아갔다. 이 프랑스도 한번 보죠. 프랑스 16에서 17세기 이 뉴프랑스인데요. 캐나다 일부인 그 17세기 뉴프랑스에서 그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환 매체가 비버 가죽이었대요. 우리가 이제 화폐하면 금이나 은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걸 떠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비버 가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비버 가죽이라고 하는데 요걸로 이제 거래를 했대요. 근데 이제 식민지가 이제 확장되면서 프랑스에서 뭐 은화나 금화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는데 근데 프랑스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프랑스도 이때 한창 뭐 이제 식민지 많이 늘리고 했었지만 이제 뭐 항상 식민지 전쟁 때마다 다 성공하냐 이거죠. 그리고 한번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식민지로부터 얻어내는 전리품의 양이 생각보다 우리가 전쟁에 투여하고 국방비를 유지하고 그 복지 정책을 유지하고 하는데 그 엄청난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에 비하면 적고 하니까 국고가 이제 진짜 거의 바닥을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민 당국이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 월급 안 주면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뭐 계속 월급 안 받고도 일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 월급 주려고 뭘 발행했냐면 이 플레잉 카드 우리 그 원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 원 카드를 그 일시적으로 지폐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에 있는 이 원 카드를 다 압수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조각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국가가 이제 일일이 쓴 거예요. 일일이 써서 이거 액면가가 얼마고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국가가 보증한다. 쾅쾅쾅 한 다음에 군인들한테 월급으로 줬어요. 이 트럼프 카드를.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만 나중에 돌고 돌아서 우리가 미래인의 관점으로 우리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 모습도 좀 웃겨요. 뭐 여하튼 이 트럼프 카드에 그냥 국가가 대충 글귀 몇 개 쓰고 국가가 보증함 이거 그냥 가치 있는 거임 이렇게 해서 군인들한테 급여를 지급했거든요. 근데 이 전에도 그렇고 이전에 스웨덴이나 그 중국이나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때나 이때도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 초반에는 약간
약간 먹혀요. 왜냐면 국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집단이고 약속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설마 우리한테 호구를 치고 뒤통수를 치겠어? 에이 설마. 야, 믿어보자. 이러니까 그냥 믿어요.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들도 녹아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어서 이게 그 부족했던 화폐 유통량을 메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가 잘 굴러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임시방편으로 잠깐은 먹힐지 몰라도 이게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금, 은 이런 거 안 쓰고 다 플레잉 카드로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또 안 돌아. 이게 내가 벌어들인 수입은 없어. 그러니까 플레잉 카드만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 카드만 계속 발행을 했던 거예요. 계속 미친 듯이 발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금과 은이 누가 봐도 가치가 있고 이 플레잉 카드는 그냥 정부가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지. 이거 언제든지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면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다는 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은 집에 놔두고 이걸로만 거래하는 거예요. 이 플레잉 카드로만. 그러니까 실제로 가치 있는 물건이 세수로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결국에는 플레잉 카드만 계속 발행하다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이 7년 전쟁의 비용으로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이제 뉴프랑스가 겪어요. 그래서 이제 1760년 영국의 정복 이후 지폐는 이제 거의 쓸모가 없게 되었고 금과 은이 다시 유통되면서 프랑스 정부가 본질적으로 이제 파산을 했고 이 채권 사실은 이 플레잉 카드가 일종의 채권이죠. 국가가 약속했던 거니까 이거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됐다. 그러니까 국가가 결국엔 국민들을 다 뒤통수 쳤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근본이제 은본이제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18세기 프랑스도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이때 루이 15세가 이제 왕위를 계승할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미 마탱이가 가 있었어요. 예, 부채도 너무 많고 이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세금으로 돈을 거둔 걸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부채가 많았거든요. 이제 이 정도로 프랑스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이때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평가받기도 하면서도 인류 역사의 또 최고의 사기꾼이다라고 평가를 동시에 그런 이제 상반된 평가를 받는 그 존 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미시시피 버블이라고 뭐 세계 3대 버블 중에 하나죠. 예, 튤립 버블, 그다음에 미시시피 버블, 지금의 이제 뭐 에브리띵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버블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 미시시피 버블의 장 본인이라고 이제 칭해지는 이 존 로가 이때 딱 등장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프랑스 너네 지금 돈 없고 막 이자도 못 갚고 그러잖아. 이게 재정 문제가 이게 통화 부족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왜 돈을 금과 은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너네가 종이에다가 이거 돈임이라고 쓰면은 그거 진짜 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효용성이 있다라는 두 편의 논문을 내밀면서 설득을 했는데 이 당시에 프랑스가 뭐 어차피 힘들어 죽겠고 그냥 이대로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 이런 상태다 보니까 솔깃한 거죠. 말도 그럴듯하게 너무 잘해. 유창해.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이제 종이화폐의 침공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뉴프랑스의 그 트럼프 카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순도를 낮추거나 중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아예 가짜를 발행하는 것도 초반에는 먹혀요. 그래서 통화량의 원만한 증가가 이제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 존로 걔가 운영하던 그 일반 은행이 이제 왕립 은행으로 임명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중앙은행격이 됐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뭐든지 어떤 사기도 그렇고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큰 사기를 안 쳐요. 사기를 칠 마음이 없었던 건지 그러니까 뭐 상황이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든 건지 뭐 뭔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진짜로 화폐를 발행했더니 경제가 막 활력이 돋고 잘 돼요. 막 그리고 그런 채무에 대한 것도 이제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개꿀이다. 이거 진짜 마법 아니냐? 이거 돈복사 버그네 이거. 야 졸로 대박이다 진짜. 야 돈 더 찍어 이렇게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무분별한 화폐 발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물가가 막 하늘 높게 치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지폐를 갖고 있기만 하면 내일은 이 지폐의 가치가 더 떨어질 텐데 당장 뭘로라도 바꿔야겠다 해서 사람들이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미리 사재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쌀로 막 이렇게 막 가득 채우기에는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 고가품 막 그림이나 이런 것들 고가품이나 귀금속 보석 얘네들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상승을 해요. 예, 얘네들은 희귀하고 가치가 수천 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위 질량당 그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화폐를 다 털어가지고 이걸로 싹 다 바꾸고 막 사재기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무슨 조치를 하냐면 금화
달러화 은화의 사용을 불법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보석, 귀금속, 은제품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막 극도로 치솟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화폐 가치를 50% 절하해가지고 그냥 타협을 봤어요. 그나마 이 18세기 프랑스는 다른 웬만한 그 국가의 결말보다는 그 나름 잘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종이에 이 당시에 그 화폐라는 게 자체가 뭐 예를 들면 10달러 이렇게 써 있고 이거는 금 1온스로 교환 가능. 이게 화폐예요. 모든 화폐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인류 역사의 모든 화폐는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지킨 거죠. 이거 사는 거 불법이고 우리 안 바꿔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10달러다 하고 계속 쓰다가 그래서 막 무진장 화폐 발행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 얘랑 교환도 안 될 뿐더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데 이제 이게 정말 그 어느 임계점 진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 얘 가치가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면서 나중에 1조 달러짜리 지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프랑스는 그래도 나름 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본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는 거죠. 솔직히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전 국민 다 알다시피 우리 이거 못 교환해줘. 우리 진짜 이거 우리 금고 다 털어가도 이거 못 줘. 근데 내가 우리 금고 다 털어서라도 너희들한테 줄려면 내가 딱 5트로이 온스까지는 줄 수 있어. 바꿔갈 사람 선착순부터 내가 바꿔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달러 들고 다 은행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산이 반토막 났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자산이 반토막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토막이면 양호하게 막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금으로 찾아오는데 워낙 발행된 화폐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금으로 막 지급을 하다가 이제 금이 다 털렸어요. 은행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은으로 주고 근데도 우리 이제 금 없어. 은밖에 못 주는데 했더니 은이라도 내놓으라면서 이제 막 달러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은도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구리 줘요. 그러니까 화폐 이만큼 주고 구리 또 이만큼 받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금보이제와 은보이제로 돌아갔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원래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예,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엄청 많은데 몇 개씩만 뽑는 거예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그냥 마지막으로 예를 들게요. 이제 1920년 이때 있었던 일인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이 금보이제 폐기하고 이제 화폐를 금과 은으로 상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유보시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딱 이거예요. 이게 똑같아. 모든 패턴이 다 똑같아요. 원래 모든 화폐는요.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는 다 똑같은 패턴을 가져요. 이렇게 써서 10마르크 이거는 10트로이 온스로 교환해줌. 이게 이제 화폐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보시켰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은 못 주는데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안 준다는 거죠. 예, 안 준다는 거.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를 줄 의무가 없다 보니까 국가가 이 마르크를 10마르크를 더 찍던 100마르크를 더 찍던 1000마르크를 더 찍던 이제 그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독일의 마르크 유통량이 자그마치 4배가 증가하거든요. 전쟁기간 동안. 왜? 돈이 부족하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직후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화폐 발행량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화폐 발행량을 막 늘린다 그래서 초반부터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오히려 초반에는 부족한 유통량이 채워지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경제도 성장하고 그렇게 잘 굴러가지 않았던 그런 경제가 잘 순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고 많은 마르크를 보유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거 마르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어차피 금으로 교환도 안 되는데 빨리 뭘로 바꿔놓던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슬슬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마르크가 슬슬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물가가 치솟았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이때쯤에는 이제 화폐 발행량을 좀 멈춰야 되는데 전쟁 배상금 때문에 이게 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화폐 발행을 더한 거죠. 이게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다가 딱 임계점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이 선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꼭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온다고. 근데 이 중요한 결정에서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아까 그 프랑스처럼 야 우리 솔직히 이거 금 다 못 바꿔줘. 여기서 타협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화폐 발행률 정말 무지막지하게 찍어내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들은 이제 그걸 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어차피 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전쟁 배상금 때문에 화폐 발행을 그냥 무진장 때려가지고
반대로 1922년 6월에는 이때죠. 이때는 그 물가가 700%가 치솟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1923년 말까지 이렇게 치솟는데 이게 얼마나 오른 거냐면 이 전쟁 전에 금 가격이 100마르크였거든요. 근데 1923년 말에 87조 마르크로 올라요. 그러니까 87조 %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상승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내 재산의 99.9999%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다. 이렇게 그 경제가 박살나 버릴 때 유독 금과 은의 구매력이 크게 상승한다. 왜냐하면 다시 금보이저로 돌아가니까. 이 이후에 이제 금보이저로 다 돌아가거든요. 이제 국가들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하면서 이제 다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금의 구매력이 크게 상승하는데 이때 베를린 시내 상업지구 한 블럭을 겨우 금 25온스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금 한 25온스 갖고 있으면 이런 사건 터졌을 때 그 국가의 수도의 상업지구 한 블럭을 고작 25온스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금의 구매력 자체도 올라가는데 경제가 아주 박살이 나버려서 그 국가의 이제 자산 가치도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게 패턴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금 2400년치의 그런 모든 패턴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런 금보이제, 은보이제일 때는 경제체제가 아주 안정적이 돼요. 이 안정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물가가 안정되게 유지가 돼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 1,000원이 10년 뒤에도 짜장면 뭐 1,000원, 뭐 아니면 그때 뭐 조금 올랐으면 뭐 1,050원, 뭐 조금 떨어졌으면 950원. 그러니까 이 선에서 그 물가라는 게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시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금본위제나 이제 금퇴한 제도 같은 거, 금이 담보가 된 화폐를 쓰거나 아니면 금 자체를 돈으로 썼던 국가들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다가 이제 그 국가가 좀 잘 커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경제적 부담도 커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의 그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도 늘려야 되고 공공사업도 늘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국가가 돈 쓸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공공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따라 국가가 커지면 그만큼 국방비도 많이 지출해야죠. 땅덩어리도 커지고 이제 더 큰 국가들이랑 국방적으로 그런 균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국방비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국가가 택하는 한 가지 방법, 똑같은 행동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종이 쪼가리를 주고 돈이라고 우기는 행동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하는 행동이 작게 보면 세 가지고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첫 번째 순도를 떨어뜨린다. 이제 만약에 이게 금이라면 얘가 50% 금을 섞고 50%를 구리로 섞는 이런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중량을 줄인다. 네, 중량을 줄여서 속인다. 1g짜리 금을 이렇게 테두리를 까서 0.9g짜리 금으로 주되 1g짜리 1달러다. 이것도 1달러고 얘도 1달러다. 이렇게 막 우기는 거죠. 이렇게 우기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세 번째 방법은 아예 그냥 이제 금 없어도 돼. 그냥 1달러 그냥 이거 가치 있는 거야. 그냥 믿어. 우리 국가잖아. 우리가 이걸로 세금도 다 받아줄 거고 이거 가치 있는 거니까 이걸로 해. 라고 그냥 우겨요. 그냥 종이 쪼가리 주면서 가치 있는 거라고 우깁니다. 뉴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겨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이 쪼가리를 주는 행동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1971년에 이제 미국도 금이 그냥 완전히 다 고갈이 나버렸어요. 다른 국가들이 우리 금 내놓으라 그러고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국가들이 뭐 프랑스는 항공모함 끌고 가가지고 내금 내놓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얘네들이 미국이 금이 다 털려가지고 1971년에 니슨 쇼크라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원래는 35달러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 말로는 일시적으로 유보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아까 유보시킨다라고 했던 독일이랑 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일시적이 아직도 뭐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종이 쪼가리 주고 그거 가치 있는 거니까 그냥 믿어 라고 하는 이러한 똑같은 행동을 그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동성이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부해지고 이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특정 지점에서 버블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화폐 발행량을 막 늘리면서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화폐 발행량을 막 발행시키면서 주식 시장이 버블을 일으켜서 미시시피 버블이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화폐 발행량,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화폐 발행량, 아마 과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화폐 발행량을 미국이 하고 있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지금 어디에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뭐 튤립, 미시시피 뭐 이런 버블처럼 이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오르는 건가 싶은. 근데 이 사실은 그 버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버블인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뭐가 버블인지 모른다. 아무튼 어떠한 버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터지면서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진짜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화폐를 버린 다음에 귀금속 및 유형자산으로 미친듯이 달려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막 그 금 사는 거, 은 사는 거 다 불법으로 만들었고, 미국도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사는 거 불법으로 만들었죠. 금 소유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은근히 잦습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2400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비슷비슷해요.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금 같은 거 몰수하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걸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막던지, 은행 창구 닫아버리고, 똑같습니다. 2400년 저희나 지금이나 몇 번이고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후에 국가가 화폐 가치를 다시 금에 맞추어 통화를 안정시키면서 금보유제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8번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1번으로 가요. 1번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 모든 패턴이 240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너무 길어지고, 오늘의 주제,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그렇다면 지금이 여기쯤 있는 거잖아요. 이 한 5번쯤 있는 거죠. 지금이 여기가 이제 터지면서 6, 7번이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거의 같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죠. 이게 동시에 6, 7번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때 그럼 금 가격이 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항상 이 전에도 독일에서 이 마르크와 폭락할 때 그 금값이 87조 % 상승을 하고, 뭐 이전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금값이 이때는 2배가 상승을 한 거죠. 사실은 더 많이 상승을 한 거지만, 근데 얘네들이 타협 본 게 그냥 2배로 퉁쳐준 거. 그 다음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간에 한번 타협을 받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 가치를 평가절상하거든요. 60%인가 평가절상을 시켜요. 이거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금 가격을 어쨌든 올리는데, 금 가격이 그 적정 가치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금 가격이 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 2400년이란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결국 모든 화폐는 금과 1대1 비율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이전에 그 돌아갔던 사례를 그대로 보면요, 미국이 1933년 이 대공황 이후, 이때 이후 이제 금을 평가절상하기 전까지 이 실제로 얘들이 시중에 뿌린 달러, 얘는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거든요. 금 보유량과 달러를 비교하면 이 괴리가 상당히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회하려고, 그래서 금의 가격을 평가절상 시키거든요. 그냥 평가절상 시켜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금을 몰수하고 불법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평가절상 시킨 이후에도 유지되거든요. 약 40년 정도 동안 유지가 돼요. 1974년까지인가 유지가 되니까. 아무튼 이때 이 금 가격을 평가절상 시키는데, 이 평가절상 시킬 때 이 본원 통화의 양과 똑같이 맞춰요. 1대1로 맞춰야지 이제 이 화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그냥 화폐의 양과 동일하다. 이게 시차가 좀 길게 나서 그러는데, 특정 트리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믿으면, 사람들이 막 그 급박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화폐가 시중에 안 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치솟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이런 경제기가 크게 터지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트리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팡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이때는 이제 대공황이 왔었죠. 그래서 이 금을 평가절상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과 화폐의 양이 1대1 비율이 될 정도까지 금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걸 맞추고 난 이후에 근데 또다시 화폐 발행량을 막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금을 보유한 것보다 화폐 발행량을 더 많이 늘렸어요. 왜? 이때가 언제다? 이때부터 이제 또 괴리가 발생하죠. 이때가 뭐다? 2차 세계대전. 미국은 또 이제 화폐 발행량을 무지막지하게 막 늘려요. 막 늘리는데, 근데 금은 오히려 달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달러는 이때는 약속이 돼 있거든요. 금이랑 교환해주기로.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제 달러 들고 찾아오는 거죠. 너 금으로 바꿔준다며. 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금 보유고는 이렇게 쭉 줄어서 이만큼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얘들 좀 있으면 금 다 털리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1971년에
1997년에 닉슨 쇼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닉슨 쇼크. 이 엄청난 달러를 다 금으로 바꿔주면 그러면은 우리는 금 다 털리고도 금을 못 바꿔주는데 배째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취했던 행동이 그러면 우리 근본 이제 어차피 포기할게. 근본 이제 포기할 테니까 금 가격 알아서 움직여라. 난 모른다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까지 올라야 될까요? 당연히 이 괴리만큼 원래 화폐가 발행된 양만큼 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올랐는지를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자, 이러니까 이제 금 가격이 이때부터 무섭게 치솟는 거죠. 이 중간 가운데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이땐 경기 침체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 뒤에 그러면 뭐하나 어쨌든 그런 뭐 경기 침체 온다고 달러가 줄어드냐, 발행된 달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치솟는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본원 통화,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 달러 양만큼 일단 오른다. 근데 이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때는 이제 과거랑 다르게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라고 해서 꼭 중앙은행이 발행한 달러는 아니거든요. 달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중앙은행이 만드는 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되게 일부예요. 이거랑 이제 은행에서 나머지 화폐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도 설명하면 되게 길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신용창조라는 걸 통해서 은행에서 화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원통화뿐만 아니라 그 신용창조로 만들어진 그런 모든 화폐들을 다 그만큼 당연히 금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가격이 진짜 그래서 딱 그만큼 올랐어요. 요때까지. 그죠? 이렇게 결국에는 금과 화폐가 1대1이 되는 지점까지 올라요. 네, 최소.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이후에도 이제 타협 보고 다시 금모이제로 돌아갔으면 모르겠는데 이 이후에 부채가 더 늘고 달러 발행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의 부채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기울기가 이게 말이 되나. 2020년 코로나 때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돈풀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하더라도 이전 1970년대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때 부채 양과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화폐 발행량, 본원 통화량도 보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 본원 통화량을 보더라도 1970년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있네. 야,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금 가격이 딱 요만큼 온 거예요. 이 화폐 발행량만큼. 그게 26배다. 그럼 지금 금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계산이 되게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를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예,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뭐 미국의 한두 번의 사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400년 동안 반복된 패턴에서 금 가격이 결국에 어디로 수렴했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이 발행된 화폐의 양 거기에 1대1로 맞춰질 때까지 금 가격이 오르던가 아니면 결국에 이거 1대1로 다시 맞추려고 그냥 국가가 타협을 해요. 미국도 이미 타협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타협을 한다 그러면 금 가격이 얼마가 올라야 되는가 타협을 안 하면 또 얼마가 올라야 되는가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이걸 보긴 해야 돼요. 신용대출 잔액과 본원통화가 합쳐진 양을 보는 게 더 정확하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더 보수적으로 진짜 보수적으로 그래 뭐 그래도 그냥 본원통화량이랑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8133톤이에요. 근데 미국의 본원통화량이 5조 8천억 달러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22,436달러 1온스당 22,436달러 이거는 그새 아마 본원통화량이 바뀌었나 보네요. 22,436달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가격이 1트럭 온스당 2,173달러 정도 되니까 그냥 10배가 상승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터무니없이 들리시나요? 아직도 터무니없나? 아직도 금가격이 그래도 어떻게 금가격이 10배가 오르나 싶으신가요? 2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금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봤는데도 아직도 설마 어떻게 금가격이 설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아주 보수적으로 바라본 거다. 왜 보수적이냐? 첫 번째로 신용대출 잔액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 근데 앞으로 부채가 그럼 더 안 늘까요? 앞으로 본원 통화량이 여기서 딱 멈출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봐서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금가격은 10배가 올라야 한다라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는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모든 과정을 전부 이해하셨으면 딱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시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2400년 동안 반복된 패턴에 따라 금가은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한다. 반드시 금가은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한다. 그리고 그 상승하는 가격의 지점은 화폐 발행량과 금 보유량의 비율이 1대1이 되는 지점까지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금 가격을 예측하는 건 매우 단순하지만 또 모순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 나누기 금 보유량 하면 단순한데,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이 국가가 지금 화폐 발행량을 보유량이 이만큼인데 화폐 발행량을 이만큼까지 늘려놨어요. 이제 여기 그 임계점이 왔어요. 이 정말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래서 타협을 볼 건가, 이 불안화폐 시스템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타협을 볼 것인가, 최소한의 피해로, 그러니까 요 정도의 피해로 막을 건가. 지금이면 자산 가치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겠죠. 뭐 이것보다 조금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사람들이랑 타협을 보고 진행을 할 건가, 아니면 그냥 진짜 끝까지 갈 건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뉴프랑스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아니면 로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얘네들처럼 그냥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볼 건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렇게 끝까지 가면 금 가격이 진짜 이만큼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그러면서 금 보유량과 화폐 발행량이 거의 1대1로 맞춰져요. 금 가격이 진짜 그만큼 올라서 82조 배가 돼서 1대1로 맞춰질 건지, 아니면 타협을 봐서 이 화폐 가치를 10분의 1 토막 낸다라는 건 금을 10배의 가치로 재평가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재평가를 했던 역사들이 종종 있어요. 프랑스 때도 있었고 미국도 1933년 타협을 봐서 금 가격을 60% 절상하는 걸로 1대1로 맞췄던 경험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뭘 할 거냐에 따라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는 감흥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을 한다는 기준,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타협을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000불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애들이 타협을 안 하면 어떨 건데, 아니면 타협을 너무 늦게 해서 이게 23,000불이 아니라 42,000불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래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오를지를 구하는 건 쉬운데, 근데 실제로 진짜 얼마까지 오르게 될지는 우리가 아니면 그런 지표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 이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론이 어떤 걸 원하느냐, 그런 거의 차이겠죠. 국민들이 뭐 기본소득제도라던가 뭐 재난지원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입맛에는 닮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우리 국가 방향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뭐 그런 측면으로 가게 될지, 야 지금 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국가야, 너희들이 뭐 돈을 뭐 발행을 해서든 뭐 어째서든 나 돈 좀 줘, 나 일단은 돈 너무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의 아픔을 해소하는 걸 먼저 할 건지, 아니면 미래를 좀 보고 단기간의 아픔을 감수할 건지, 이거는 국민에 달렸다, 달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거고 한국은 또 어떠한 행동을 취할 거고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금 가격을 예측하는 건 매우 단순하지만 또 모순적으로 매우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마 이 부분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셨다면 이 말에 100%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결정적인 얘기, 오늘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은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만큼 오를 겁니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까지 오를지 진짜 예측 불허하다. 막 82조 배가 오를지 1000배가 오를지, 만약에 우리가 가격에 집중하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줄 알아요? 만약에 가격에 집중하면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나는 2만 불 정도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얘가 2조 달러 되면 어떡할 건데요? 2만 불에서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얘가 2조 달러가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2만 불에 팔아도 우리 화폐 가치는 그 자리에서도 99% 하락하거든요. 뭐 그러면 주식으로 바꿔놓으면 되지. 화폐 가치가 99% 하락하는 그 국가의 기업이 정상일까요? 아르헨티나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베네수엘라 국가의 주가지수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걔네들 환율이랑 다 치고 계산을 해보면 손실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높다고요. 부동산은 괜찮을 것 같다고요. 베를린 제가 말씀드렸죠. 베를린 여기에 처음부터 25온스 갖고 있으면 그 수도에 있는 상업지구의 한 블록을 25온스, 고작 25온스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엄청 비쌌겠죠. 유동성 넘치고 할 때 정말 비쌌겠죠. 근데 박살이 나버리니까, 경제가 박살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금에 대한 가치가 막 절상되니까, 얘 가치가 최소 10배 이상 절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수요는 말라버려서 이러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고 가격은 오르죠. 명목 가격은 막 오르지. 그러니까 금 고작 25
5온수로도 부동산을 살 수 있을 정도면 내가 2만 불에서 야 이제 됐다 막 2만 불도 아니야 우리 지금 2,100불인데 이거 제가 볼 때 3,000불만 가도 사람들 다 팔걸요? 그러면 3,000불에 내가 팔고 잘 팔았다 이걸로 나 부동산 사야지 하고 부동산을 샀어요 만약에. 물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겠지만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막 화폐 가치가 박으면 막 떨어지면 내 명목 가격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여져도 실제적으로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막 30%, 막 40%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격에 집중하면 안 된다.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지 이 가격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미국의 달러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비,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다. 내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금을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대비들을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은 30배 이렇게 올 때 실물인치를 막혀서 못 찾는 거 아니면 KRX 금시장에서 사는 게 수익률 제일 높은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금은요 가격이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시대고요 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 화폐 시스템에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걸 한번 보면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폐 가치가요 이렇게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야 이제 잡혔나 보다 하다가 잘못된 통화 정책의 그 임계점에서 이렇게 가요 진짜. 그래서 이 전까지 요 전까지는 사람들이 휴 하는 거죠. 휴. 이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많은 상승을 하는데 그 이후에 약간 이런 안정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안정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겪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금 가격 그래프를 보더라도 자 1970년대를 보면 이렇게 쭉 오르다가 휴 하는 기간이 와요.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때 인플레이션도 그래서 실제로 줄어요. 인플레이션이 1934년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전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막바지 부근에서 그냥 이제 정말 강력한 어떤 통제들이 꼭 들어온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몰수나 아니면 거래 금지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약하면 은행 폐쇄. 이거 뭐 미국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2400년 동안 맨날 반복되는 일들이라 은행 폐쇄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은행 폐쇄하면 KRX에서 줄까요? KRX에서 내 금을 줄까? 그러면은 돈으로 주겠죠. 원화로 주겠죠. 원화로. 근데 원화를 또 바로 줄까요? 우리가 화폐 시스템이 몰락할 때요. 그 단순히 금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왜 지폐를 갖고 있었어야 됐냐? 차라리 지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조금은 손해를 덜 봐요. 왜냐면 예금을 해두면은 대부분 사람들 예금 많이 해두잖아요. 예금을 해두면은 은행을 폐쇄시키거든요. 이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하이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오고 뭐하고 하면은 국가의 위기가 오면은 은행이 폐쇄돼요. 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폐쇄를 시키거든요. 강제로 정부가. 그러면은 이제 예금에 돈이 묶여요. 묶인 사람들이 내 돈 내놓으라고 막 맨날 소리를 질러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가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을 왜 폐쇄시키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주면 되고 없으면은 그냥 도장 찍어서 해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때 은행을 폐쇄시키냐면요. 화폐 발행을 해서 문제를 일단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화폐를 발행해서 그냥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처음부터 폐쇄 안 하고 화폐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요. 이 화폐 발행을 시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는 신요리지 효과를 얻어야 돼요. 신요리지 효과로 돈을 벌어요. 국가가 세금 뜯어서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세금 뜯어서 돈 벌지만 사실 세금보다 더 많은 국가가 돈을 버는 방식은 이 신요리지 효과로 돈을 벌어요. 세 가지 방법이랬죠. 중량을 줄이거나 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종이 쪼가리를 줘요 그냥. 근데 지금은 종이 쪼가리를 발행을 하잖아요. 종이 쪼가리를 더 많이 발행을 하면 그 발행한 만큼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 1000개의 종이 쪼가리가 있어요. 얘의 가치를 100이라고 치면 1000개를 더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얘의 가치가 50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이 50만큼 국가가 또 먹는 거예요. 지금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 예전에 순도를 줄이거나 중량을 줄이면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걸 잘 눈치를
가치를 못 채다 보니까 이게 기껏해야 1년에 뭐 2%, 뭐 3% 이렇게 느껴지니까 실제로는 이것도 거의 한 13% 정도 되거든요. 지금 M2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10%가 훨씬 더 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나중에 어차피 다 한 방에 찾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데? 아무튼 다 찾아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내가 지금 이거를 그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전에 금화 같은 걸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꼭꼭 집에 숨겨놓잖아요. 절대 밖에 안 내놓으면은 그러면 나는 손해를 안 봐요. 절대. 그러니까 국가가 신용이지 뭘 하건 말건 상관없이 절대 나는 손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금화를 내가 100%짜리 금화를 소유하고 있으면 국가가 뭐 신용리지를 뭐 하건 말건 손해를 거의 안 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악랄해진 거죠. 왜냐? 종이를 더 찍어내면 국가가 종이를 더 찍어내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의 종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줄어요. 자기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 준 만큼 국가가 가져가거든요. 지금은 내가 돈을 만약에 화폐 형태 이 종이 쪼가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고에 보관을 하든 은행에 보관을 하든 무슨 수를 써도 그 화폐의 형태인 것 자체로 무조건 국가한테 뜯겨요. 그래서 지금의 신요리지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원화, 금, 달러 다 인출을 막아버린다. 근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KRX만 보더라도 모르지만 정직하게 국가가 다시 전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g의 금이 있어요. 100g의 금이 있는데 금 가격이 10배가 올랐네. 그러면 우리 자산 가치도 10배가 오르겠죠. 근데 이제 이렇다 보면은 국가가 이제 KRX를 잠깐 막아요. 그래서 금은 못 돌려주는데 현금으로 돌려줄게 하면은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국가는 또 트릭을 하나 써요. 실제로 이 트릭은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쓰고 있거든요. 어떤 트릭을 쓰냐면 지금 아르헨티나를 보면 돼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은 원래 극단적일 때만 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정말 극단적인 게 다가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KRX에서 사도 똑같다고 칠게요. KRX 금시장 35만원 한돈에 35만원. 근데 얘가 미국 기준으로 1온스당 2170불이에요. 근데 얘가 21,700불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것도 똑같이 350만원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다. 그래서 환율이 20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거 곱하기 20배니까 7천만원이 돼요. 금 한돈에. 환율이 또 튀어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는 금 가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환율의 영향도 같이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7천만원이 21,700달러랑 같은 가격인 거예요. 물론 얘는 돈이고 얘는 트로이온스랑 그 무게는 다르지만 뭐한테 그 비율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나눠줄 때는 7천만원을 나눠주지 않아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 실제 비공식 환율이 진짜 환율이에요. 얘가 20배가 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20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근데 국가는 공식적으로 5배 오른 걸로 발표를 해요. 그리고 환전을 5배로만 해줘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면은 거리에서 암 환전상 그 사람들의 환율이랑 그 국가가 고시한 환율이랑 아예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괴리가 엄청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우리 공식 환율 5배야. 우겨요. 우겨. 아르헨티나처럼 우기고 베네수엘라처럼 우기고 이전에 그냥 다른 모든 국가들처럼 다 우겨요.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내 정상적인 금 가격은 7천만 원인데 5배 쳐서 65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4분의 1만큼 손해를 봐요. 내 자산 가치가 4분의 1로 줄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게 KRX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진짜 실물을 보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종이 형태, 계약 형태로 보유하는 금, KRX가 됐던 뭐 ETF가 됐던 금통장이 됐던 뭐가 됐던 얘네들은 그런 진짜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그만큼 그 화폐 시스템이 좀 극단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뜻인데 그때 정말 다양한 의미에서 많은 불합리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이 받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못 보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물을 선호하는 거고 실버아크님도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선호하시는 거죠.